75세.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속도를 다시 조절하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75세를 기점으로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 때문에 불안해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 같지 않은 피로감,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숨참,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이제 정말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노년의 절벽이 아닙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리듬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100m 달리기처럼 빠르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뛰어다니고, 밤새우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렸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몸이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75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마라톤처럼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대신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겁니다. 급하게 뛰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걷는 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방식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몸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75세 전후에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체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 뇌 기능의 변화, 약물 관리 관계의 변화, 경제적 불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존재감 회복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나이는 무너지는 나이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나이입니다. 속도를 조절하면 인생은 다시 열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면 걸을 때 숨이 조금 더 차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75세를 전후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5세 전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당연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신체에서 처음 나타나는 신호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피로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몸이 가볍고 상쾌했죠. 그런데 75세를 전후로 해서 이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예전처럼 빠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새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직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숨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혹은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심폐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한 번에 펌프질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폐활량도 감소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효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잠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밤에 자다가 깹니다. 한 번 깨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깹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수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번째, 식욕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는 게 즐거웠습니다. 배고프면 밥이 당기고 먹으면 맛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예전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영양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다섯 번째, 무릎과 허리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의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건 관절과 연골이 다르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관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던 연골이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한 번 무리하면 회복하는데 일주일도 모자랍니다. 감기에 걸리면 한 달을 갑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상처가 아무는데 2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75세 전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복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예전처럼만 하면 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예전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70대 초반까지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운동도 예전만큼 하려고 하고 활동량도 줄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7세 되신 분인데 평소에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30분씩 동네를 걸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좀 더 걸어볼까? 하시면서 일시간을 걸으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겼고 결국 한 달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결국 예전의 컨디션으로 돌아가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시하면 위험해지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9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은 여름에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틀고 견디셨습니다. 나는 원래 더위를 잘 타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이제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체온 조절도 예전 같지 않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제 속도를 줄여야 해. 방식을 바꿔야 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되 꾸준히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75세 전후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과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가속 노화 구간에서 우리 몸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75세 전후를 의학계에서는
가속 노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늙던 몸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넘어가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첫 번째, 근육 변화입니다. 70대에 들어서면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5세를 기점으로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초반에는 1년에 약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이게 1년에 2%에서 3%로 늘어납니다.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근육의 10%에서 15%가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 이 근육들은 우리가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사고원이 낙상입니다. 집 안에서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길을 걷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손으로 짚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골절됩니다. 그리고 한번 골절이 되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몇 달 동안 누워있으면 근육이 더 빠지고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 감소는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평생 근육량이 많았던 남성들이 오히려 이 시기에 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힘이 셌어라고 자신하시다가 갑자기 주저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여성은 근육량은 적지만 대신 지구력이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덜합니다. 물론 여성도 근육은 빠지지만 남성만큼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심폐기능 변화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75세가 되면 이 펌프의 힘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 심장은 한 번 뛸 때마다 약 70ml의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 이게 50ml 정도로 줄어듭니다. 약 30%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이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찹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활량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숨 쉴 때 공기를 많이 들이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포라는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탄력을 잃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겁니다. 예전에는 30분을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찬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심폐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회복력의 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이 빨랐습니다. 운동하고 다음 날이면 회복되고 감기 걸려도 일주일이면 나았습니다.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었죠.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이 모든 게 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세포 분열 횟수에도 한계가 있고 세포를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느린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몸의 회복 모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빠른 회복 모드였다면 이제는 천천히 회복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이 모드에서는 급하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여유를 두고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때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력 자극입니다. 근육이 빠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육을 계속 쓰는 겁니다. 무거운 걸 들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것만 하루 10번씩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 이것도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집니다. 하지만 자극을 주면 유지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육을 움직여주세요.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 3끼 중 적어도 2끼는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우유.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세 번째, 수면 관리입니다.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됩니다. 밤에 자다가 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낮에라도 30분 정도 눈을 붙이세요. 낮잠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 환경을 편하게 만드세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조용하게, 어둡게. 이런 환경이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5번째, 천천히 걷기입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겁니다. 하루 2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차면 멈춰서 쉬고 다시 걷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속 노화 구간에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근육, 심폐, 회복력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 바로 기억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지? 이런 순간 경험해 보셨죠? 아, 이게 뭐였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순간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75세 전후에 나타나는 기억력 변화는 대부분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요?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입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해마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해마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해마 안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촘촘할수록 기억이 잘 만들어지고 잘 저장됩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 이 신경 연결의 밀도가 줄어듭니다. 세포 자체가 죽는 것도 있고 연결이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경 연결 속도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뇌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신경세포 사이를 신호가 쏜살같이 이동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5차선 고속도로였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이제는 2차선 도로가 된 겁니다. 정보는 여전히 이동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가끔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기억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걸 꺼내오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다. 김 선생이었지. 이렇게 나중에 생각나는 경우 많으시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억은 있는데 꺼내오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두 번째, 걱정하면 더 빨리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불안해합니다. 나 이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두 그룹에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려운 테스트입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건 노인성 기억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번째 그룹, 즉 노인성 기억력 테스트라는 말을 들은 그룹의 점수가 훨씬 낮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력 불안이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조금 느려지는 건 당연한 거야.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꺼내는 속도가 느려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뇌를 다시 깨우는 7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회상 훈련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뇌를 자극합니다. 기억을 꺼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잘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말하기 중심 대화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때 내가 이랬었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뇌 훈련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글쓰기입니다. 일기를 쓰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 두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기억을 정리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뇌 자극에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 감정 기반 기억 자극입니다. 감정이 담긴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옛날 사진을 보세요. 앨범을 펼쳐서 천천히 보는 겁니다. 아, 이때 이랬었지. 그때 정말 즐거웠는데. 이렇게 감정을 떠올리면서 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옛날 노래를 들어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게 뇌자극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손 운동입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세요.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쓰면 뇌가 자극받습니다. 뜨개질, 십자수,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뭐든 좋습니다.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루 30분이라도 하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손을 많이 쓰세요. 이것도 뇌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가벼운 계산입니다. 머릿속으로 간단한 계산을 하세요. 장을 보러 가서 물건 값을 암산으로 더해보는 겁니다. 이게 3,000원, 저게 2,000원 합쳐서 5,000원이네. 카드나 휴대폰 계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뇌를 깨웁니다. 일곱 번째 방법,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해야 하고, 상대방 얼굴을 봐야 하고, 이름을 기억해야 하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서 차라도 한 잔 하세요. 그게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물론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무너집니다. 근육처럼 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10년, 20년 더 또렷한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약을 드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혈압약, 점심에 당뇨약, 저녁에 콜레스테롤약, 여기에 관절약, 소화제, 수면제까지. 어떤 분들은 하루에 7알, 8알을 드십니다. 약봉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걸 다 먹어야 하나?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건가? 오늘은 바로 이 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나이에 약 조율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오는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면 하나씩 아팠습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만 앓고 배 아프면 배만 아팠죠. 그런데 75세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그 다음엔 혈당도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콜레스테롤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몸의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 심장, 신장, 간, 췌장. 이 장기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따라서 흔들립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특히 75세는 이런 연쇄 붕괴가 시작되는 질환 교차점입니다. 평생 조금씩 쌓여온 문제들이 이 시기에 동시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혈압이 조금씩 올랐던 게 이제는 약을 먹어야 할 정도가 되고, 혈당이 경계선에 있었던 게 이제는 당뇨로 진단받고,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게 이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이제 혈압약 드세요. 혈당도 관리해야 하니 이 약도 드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이것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약물 중복의 위험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과 약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8세 할아버지인데 5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그리고 수면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어지러우시다는 겁니다. 일어서면 핑 도는 느낌. 걷다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뇌나 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약이었습니다. 혈압약이 혈압을 너무 낮춰서 어지러운 거였습니다. 거기에 수면제까지 겹쳐서 낮에도 몽롱한 상태가 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절했더니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물 중복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 약이 혈압에 영향을 주면서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피로감이 두 번째입니다. 약 때문에 몸이 무겁고 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시는데 약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역감도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밥맛이 없습니다. 이것도 약물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낙상 증가입니다. 약 때문에 어지럽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약 조율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약은 꼭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
약봉투 기록법입니다. 약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모아두세요. 그리고 노트 하나를 만드세요. 거기에 내가 먹는 약 이름, 용량, 먹는 시간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아침 혈압약 아모디핀 5mg 한 알, 점심 당뇨약 메트포민 500mg 한 알, 저녁 콜레스테롤약 아토르바스타틴 10mg 한 알.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 전략, 병원에 종합 제출하는 법입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각 병원에서 각각 약을 받습니다. 문제는 어병원 의사는 B병원에서 받은 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약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막으려면 약 리스트를 들고 다니세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저 지금 이런 약들을 먹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체크하고 중복되는 약은 빼고 필요한 약만 처방해 줍니다. 세 번째 전략, 가족 공유법입니다. 혼자 약을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약 리스트를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약들을 먹고 있어. 이상한 증상 생기면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세요. 요즘은 약 관리 앱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약 먹는 시간을 알림받고 기록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식습관과 약의 관계입니다. 약은 식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약은 식전에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식후에 먹어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좋은 약이 있습니다. 당뇨약은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함께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약과 상극인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중에 자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자몽이 약의 분해를 방해해서 약효가 과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약사님께 꼭 물어보세요. 이 약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어.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고 싶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선생님,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조절하는 겁니다. 75세 이후는 치료의 시대가 아니라 관리의 시대입니다. 병을 완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면서 편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이 바로 약 조율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질환이 겹치는 이유와 약물 중복의 위험, 그리고 현명한 약 조율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관계의 변화, 특히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예전에는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퇴직하고, 이사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말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TV만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TV를 봅니다. 이게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충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허전한 거지, 몸이야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몸을 직접 공격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계속 분비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립니다. 혈당도 올립니다. 염증 반응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감염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그룹은 당뇨 발병률이 1.5배 높았습니다. 고혈압도 1.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도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명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 생각해보세요. 담배 15개비입니다. 외로움이 그만큼 몸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으면 뇌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혼자야. 위험해. 조심해야 해. 이런 신호가 계속되면 몸이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그 긴장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게 결국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약한 연결입니다. 그럼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족이 자주 와야 해.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해야 해. 물론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족은 바쁩니다.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약한 연결입니다. 약한 연결이 뭘까요?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가끔 얼굴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네에서 산책할 때 만나는 이웃, 경로당에서 보는 사람들, 복지관에서 함께 프로그램 듣는 분들. 이런 약한 연결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가족과만 연락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웃이나 지인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결과는 이웃과 지인을 만난 그룹이 훨씬 건강했습니다. 우울증도 덜 생기고 신체 활동도 더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연결은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기대가 있습니다. 잘해야 해.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부담이 있죠. 하지만 이웃은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연결이 쌓이면 소속감이 생깁니다. 나도 이 동네 사람이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연결을 유지하세요. 매주 수요일 경로당 가기, 매주 목요일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매주 금요일 이웃과 산책하기. 이런 작은 약속 하나만 있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계 만들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관계야. 젊을 때 사귄 친구들도 다 흩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이해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관계, 사업관계, 자녀 교육 때문에 만나는 학부모 관계. 이런 관계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등산 모임에서, 성가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분들이 말합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보다 지금 만난 친구들이 더 편해. 왜 그럴까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겪는 어려움, 몸의 변화, 가족 문제. 이런 걸 서로 이해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더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까요? 첫걸음이 어렵습니다. 심리적 허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나이 들어서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거기 가면 다들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전혀 다릅니다. 다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낯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둘째 날 가면 어제 본 얼굴들이 있습니다. 셋째 날 가면 인사를 나눕니다. 넷째 날 가면 이름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날 가면 함께 차를 마십니다. 이렇게 천천히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첫걸음을 떼세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 동네에 경로당이 어디 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보세요. 한 달만 다녀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한 연결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건강 비결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장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약한 연결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불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실 때가 있으십니까?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돈 걱정이 떠오릅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어떡하지?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입니다. 잠을 설치고 다음 날은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오늘은 이 경제적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안이 실제로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75세 이후 경제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75세가 되면 수입이 고정됩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은 거의 없고 연금이 전부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얼마씩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 봐야 월 100만 원 안팎입니다. 이걸로 살아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가는 돈은 어떨까요? 고정비부터 계산해 봅시다. 집이 있으면 관리비가 나갑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치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핸드폰 요금 월 3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은 식비입니다. 하루 세 끼를 아무리 절약해도 월 30만 원은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이 병원비입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과 가서 약 받고, 정형외과 가서 무릎 치료받고, 안과 가서 검진받고. 이렇게만 해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나갑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돈 나가고, 이 빠져서 치과 가면 돈 나가고,
안경 바꾸면 돈 나가고 보청기 고장나면 돈 나갑니다. 친구 경조사 있으면 부조금 내야 하고 명절이면 자식들 용돈 줘야 하고 손주들 생일이면 또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월 1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빼쓰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빼쓰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75세 이후 대부분 분들의 경제 구조입니다. 두 번째, 불안이 몸을 해치는 원리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마음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돈 걱정 때문에 누워서 뒤척입니다. 잠들어도 자주 깹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피곤합니다. 잠을 못 자면 회복이 안 됩니다. 몸이 밤에 재생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오릅니다. 불안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게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6세 할머니인데 평소 혈압이 안정적이셨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관리도 잘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압이 자꾸 올라갔습니다. 약을 늘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그때서야 말씀하시더랍니다. 사실 요즘 돈 걱정이 많아요. 저축해둔 돈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러다 나중에 어떡하나 싶어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혈압을 올린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얼마가 있고 한 달에 얼마씩 쓰는지 정리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불안이 줄어들 겁니다. 그 할머니가 자녀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혈압이 안정된 겁니다. 이게 불안이 몸을 해치는 원리입니다. 불안하면 잠 못 자고 혈압 오르고 결국 건강이 악화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병원비가 늘어나면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재정 안정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더 버는 게 답일까요? 75세가 넘어서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일을 해도 몸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 큰 병 걸리면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 이런 불확실성이 불안을 만듭니다. 반대로 예측이 가능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나는 이만큼 있고 한 달에 이만큼 쓰니까 이렇게 하면 10년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계산이 서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매달 나가는 금액 정리하기입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쓴 돈을 전부 적으세요. 관리비 얼마, 식비 얼마, 병원비 얼마, 경조사비 얼마. 다 적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는 한 달에 이 정도 쓰는구나. 이게 명확해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변동비 통제법입니다.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동비가 뭘까요?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쓰는 돈입니다. 택시비, 외식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의식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택시 타는 대신 버스 타기, 외식하는 대신 집에서 간단히 먹기,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쌓이면 비상금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 제도 활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신청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줍니다. 병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증 질환자는 병원비를 감면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복지관에도 상담사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예약하고 가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경제적 불안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활용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잠을 잘 자게 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돈 걱정 때문에 건강까지 망가뜨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서 한 달 지출을 정리해 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불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존재감 회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75세를 넘어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일하는 사람, 집에서는 가장, 자녀에게는 부모. 이런 역할들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그 역할들이 나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퇴직했으니 직장 역할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다 컸으니 부모 역할도 많이 줄었습니다. 손주들도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 존재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75세 이후 가장 큰 상실, 역할의 상실입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그게 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끝납니다. 더 이상 회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전해집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이제 나는 뭐지? 가정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필요했습니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돈 벌어 학비 대고. 그게 내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삽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잘 삽니다. 가끔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로 안부 묻는 게 전부입니다. 엄마, 아빠, 그냥 편하게 쉬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때로는 슬픕니다. 너희한테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구나. 사회적 자리도 축소됩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어른 대접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리 앉으세요. 사람들이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를 그냥 지나갑니다.
길에서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역할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실이 우울증을 부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두 번째, 존재감이 건강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존재감을 느끼는 노인들은 훨씬 건강합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사는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화분을 주고 직접 물을 주고 키우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그냥 요양원 직원이 다 해주는 대로 있게 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화분을 직접 돌보느냐 아니냐.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분을 돌본 그룹이 훨씬 건강했습니다. 우울증도 덜 생기고 활동량도 많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분을 돌보면서 역할이 생긴 겁니다. 이 화분은 내가 돌봐야 해. 내가 물을 줘야 이 식물이 산다. 이런 생각이 존재감을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2시간만 봉사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면역력이 상승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우울증이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치매 발병률도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의 위력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도움이 될 때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결국 존재감이 약이 되는 겁니다. 돈 안 드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세 번째, 존재감을 회복하는 5가지 행동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눔입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차 한 잔 끓여드리는 것. 이웃집 할머니가 병원 갈 때 동행해주는 것.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하는 것. 아이들 등하교 지도하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존재감을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어.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하루 10분 활동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뭔가를 하세요. 정해진 활동이 있으면 하루에 리듬이 생깁니다. 화단 가꾸기,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동네 고양이한테 밥 주기, 새한테 모이 뿌리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내가 해야 해라는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 벤치를 닦으십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잖아. 내가 닦으면 기분 좋게 앉을 수 있지. 그게 좋더라고. 이게 존재감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역할입니다. 세 번째, 배움입니다. 뭔가를 배우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그림 그리기 배우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 가면 무료나 저렴한 강좌들이 많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받습니다. 새로운 걸 익히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발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눕니다. 네 번째, 취미입니다.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사진 찍기, 등산, 낚시, 바둑, 장기, 노래, 춤.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취미가 있으면 삶에 재미가 생깁니다. 다음 주에 등산 가야지. 다음 달에 사진전 가야지.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를 통해 정체성이 생깁니다.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야. 나는 등산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존재감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에게 고마움 표현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자녀에게 전화해서 오늘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라고 말하세요. 이웃에게 어제 도와줘서 고마웠어라고 말하세요. 가게 주인에게 항상 친절하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이 작은 표현이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없지만 동네에서의 역할은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줄었지만 이웃으로서의 역할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작은 나눔, 작은 배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존재감이 됩니다. 그 존재감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금까지 역할 상실의 아픔과 존재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존재감을 회복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75세 이후에만 가능한 것들, 느린 나이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75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의 변화, 뇌의 변화, 관계의 변화. 솔직히 말하면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5세 이후에만 가능한 것들,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느려지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는 것들이 때로는 잃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첫 번째, 감정의 깊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빨랐습니다. 빨리 느끼고, 빨리 웃고, 빨리 울고, 빨리 잊었습니다.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천천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깊습니다. 아침에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멈춰서 봅니다. 그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천히 느끼는 겁니다. 손주가 전화합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짧은 통화입니다. 2분, 3분.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종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감정의 깊이입니다.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다음 일을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밥 한 끼가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천히 먹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국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걸 느끼면서 먹는 겁니다. 이게 감정의 농도입니다. 양은 줄었지만 농도는 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힘입니다. 75세가 되면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천천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나를 성장시켰구나. 젊었을 때는 힘든 일이 그냥 힘들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원망하고 화내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다릅니다. 그 힘든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정말 힘들었어.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화위복이었어. 그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거든.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됐지. 이게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힘입니다.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배움으로 바뀝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용기 냈더라면, 그때 참았더라면. 젊었을 때는 이 후회가 괴로웠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 그 후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배웁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면 되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속도의 느림이 감정의 농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동창, 지인.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났지만 깊은 관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만남이 더 의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 그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정말 깊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솔직해집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 요즘 이런 게 힘들어. 나 사실 이런 게 두려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어려웠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약한 모습 보여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진솔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깊은 인생으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75세는 인생의 정점입니다. 모든 경험이 쌓인 시점입니다. 기쁨도 경험했고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깊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깊이입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깊이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깊이입니다. 이 깊이는 속도를 희생하고 얻은 겁니다.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대신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가 좋았어. 몸도 건강하고 뭐든 할 수 있었잖아.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좋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의 좋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넓게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곳을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깊게 삽니다. 적은 것을 경험하지만 깊이 느끼고 적은 곳을 가지만 의미 있게 가고 적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심으로 만납니다. 넓은 삶도 좋지만 깊은 삶도 좋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깊은 삶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삶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 진짜 평화, 진짜 감사. 이런 것들은 깊이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75세는
그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삶은 더 깊어졌습니다. 몸은 느려지지만 인생은 깊어집니다. 이게 75세 이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느린 나이가 주는 선물들, 감정의 깊이와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힘, 그리고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75세 전후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 근육과 심폐기능의 변화, 기억력의 변화, 여러 약을 관리하는 문제, 관계의 변화, 경제적 불안, 역할 상실, 그리고 느린 나이가 주는 지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두려운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나이입니다. 오늘부터 속도를 조절하면 인생이 다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무너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천천히 가되 꾸준히 갑니다. 무리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삽니다. 속도 조절이 뭘까요? 예전처럼 빨리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천천히 하지만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30분 걷기.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하지만 매일 걸으세요. 단백질 챙겨 먹기.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몇 끼 드세요. 사람 만나기. 많은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세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버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돌이켜보세요. 근력 자극, 단백질, 수면 관리, 물 마시기, 천천히 걷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근육이 유지됩니다. 회상 훈련, 말하기, 글쓰기, 감정 기반 기억, 손 운동, 계산, 사람 만나기. 이 7가지만 해도 뇌가 깨어납니다. 약봉투 기록, 병원에 약 리스트 제출, 가족과 공유. 이것만 해도 약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 가기, 이웃과 인사하기, 약한 연결 만들기. 이것만 해도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달 지출 정리하기, 변동비 줄이기, 지원제도 알아보기. 이것만 해도 경제적 불안이 줄어듭니다. 작은 나눔, 하루 10분 활동, 배움, 취미, 고마움 표현. 이것만 해도 존재감이 회복됩니다. 보세요.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딱 하나만요. 오늘부터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창문 열고 햇빛 쬐기. 이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이것만 해도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그렇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존재감 회복이 활력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저는 존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존재감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해.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힘이 납니다. 그 힘이 활력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하루를 살아갈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회복하세요. 작은 역할이라도 만드세요. 화분 하나 돌보기, 고양이 한 마리 밥 주기, 동네 벤치 하나 닦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몸은 느려지지만 인생은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7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인생에서 천천히 걷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넓게 살던 인생에서 깊게 사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몸은 느려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깊어집니다.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적은 것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걸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하나, 손주의 목소리 하나,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이게 깊은 인생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속도를 조절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존재감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열립니다. 75세부터 85세까지, 95세까지 건강하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도 좋더라고요. 이런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됩니다. 함께 나이 들어갑시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건강지 해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